강원도 정선, 해발 700m. 이곳은 사람의 온기보다 이끼 낀 돌덩이와 썩은 낙엽 냄새가 더 익숙한 곳이다. 나는 여기서 버려진 폐가를 제 손으로 뜯어 고치며 스스로를 가뒀다. 세상에 내놓을 것 하나 없는 투박한 온기를 빚고 1300도의 시뻘건 가마불을 마주하는 것이 내 일상의 전부였다. 굳은 살이 박여 감각조차 무뎌진 내 손에 다시 사람의 살결이 닿을 일은 영영 없을 줄 알았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은 며칠째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공기는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이 눅눅한 습기를 밀어넣었고 산모기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긁어대던 그날 오후였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산길을 비틀거리며 올라오더니 쿨럭거리는 엔진 소리를 토해내며 내 마당 한복판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내렸다. 연희였다. 내 전처의 사촌 동생. 10년 전 명절 끝자락에나 스치듯 보았던 그 여자가 도저히 이 상골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도시의 먼지를 그대로 뒤집어 쓴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형부.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그 짧은 한마디가 적막한 산소 공기를 찢고 들어왔다. 형부라는 호칭은 내게 잊고 있던 과거의 족쇄이자 동시에 묘하게 아랫배를 당기게 하는 진동이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화려했던 화장은 땀과 눈물에 번져 얼룩덜룩했고 굽 높은 구두는 흙먼지에 뒤덮여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나 딱 일주일만, 아니 며칠만 여기서 숨만 쉬면 안 돼? 갈 데가 없어. 정말 아무 데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도시에서 무슨 지독한 사고를 치고 도망쳐 왔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거대한 어둠이 따라붙어 있는 것 같았으니까.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차림새를 훑었다. 장마 전 특유의 후텁지근한 열기가 우리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얇은 실크 티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얇은 천은 이미 제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였다. 젖은 옷감이 그녀의 굴곡진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거칠게 오르내리는 가슴의 윤곽 위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살결이 비치는 그 적나라한 모습은 1300도. 가마 앞에서도 단 한 번 흔들리지 않았던 내 이성을 비웃는 듯했다. 나는 시선을 피하려 애쓰며 마당 구석에 놓인 물통으로 향했다. 하지만 감각은 온통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눅눅한 산바람을 타고 진한 화장품, 냄새와 섞인 지독하게 비릿하고도 뜨거운 살 냄새가 내 코끝을 후벼 팠다. 들어와. 씻을 물부터 데워줄 테니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거칠게 나갔다. 그녀를 향한 연민인지 아니면 불쑥 치밀어 오른 어떤 원초적인 갈증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내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내 등에 와닿았다. 방 안은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불을 지피기 위해 아궁이 앞으로 갔다. 장작을 패고 불을 붙이는 내내 내 시선은 방 안쪽에서 젖은 옷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실루엣에 머물렀다. 그녀는 더운지 티셔츠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연신 부채질을 해댔다. 하얀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쇄골을 지나 가슴골 깊숙한 곳으로 스며드는 것이 보였다. 1300도의 열기를 견디며 살던 나였다. 불꽃의 흐름만 봐도 가마 안의 상태를 꿰뚫어 보던 나였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자라는 불꽃은 도무지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내뱉는 짧은 한숨 소리, 젖은 옷감이 살결에서 떨어질 때 나는 미세한 소리들이 내 안에 빗장을 하나둘씩 부수고 있었다. 형부, 나 정말 여기서 자고 가도 되는 거지? 연희가 내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물었다. 그녀의 젖은 팔이 내 거친 작업복 소매에 살짝 스쳤다.
닿은 부위가 화상을 입은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아궁이 불만 노려보았다. 불길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고 내 마음속에서도 이미 거대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장마의 서막을 알리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 고립된 산 속에서 눅눅한 습기와 정적 속에 던져진 남녀. 나는 직감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도예가 박준혁으로 남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녀의 젖은 목덜미에서 풍기는 그 달큼한 채취가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산은 이미 거대한 어둠 속에 잠겼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양철 지붕을 사정없이 때려댔다. 우당탕거리는 소음이 집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지만 정작 방 안의 정적을 깨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소음 덕분에 우리 둘 사이의 고요는 더 지독하게 날이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습도 90%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허파 깊숙이 끈적한 물기가 들어찼다. 장판 바닥은 눅눅하다 못해 쩍쩍 달라붙었다. 팔 하나를 옮길 때마다 살갗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귓가를 자극했다. 구석에서 돌고 있는 낡은 선풍기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지 끼익 털털털 하는 기괴한 금속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 바람조차 덥고 습해서 몸에 맺힌 땀을 식혀주기는커녕 오히려 피부 위로 열기를 펴바르는 꼴이었다. 연희는 방 한가운데 대충 펴놓은 이불 위에 엎드려 있었다. 내가 빌려준 낡고 커다란 티셔츠는 그녀의 마른 어깨 아래로 자꾸만 흘러내렸다. 얇은 면 티셔츠 위로 땀이 배어나와 그녀의 등줄기와 허리 굴곡이 적나라하게 비쳤다. 나는 벽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담배도 피우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형부, 너무 더워. 나 도저히 잠이 안 와. 그녀가 몸을 뒤척이며 나지막하게 뱉었다. 그 목소리가 눅눅한 공기를 타고 내 귀에 감겼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는 순간 내 안에 간신히 붙들고 있던 어떤 선이 끊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희는 내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쩍쩍 소리가 나는 바닥을 기어 내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좁은 방 안에서 그녀의 체온이 훅 끼쳐왔다. 빗물에 젖은 흙냄새와 그녀의 살결에서 올라오는 묘하게 달큼한 땀 냄새가 뒤섞여 내 코끝을 마비시켰다. 그때였다. 그녀의 무릎이 내 허벅지 바깥쪽에 살짝 닿았다. 단순한 접촉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몸속의 모든 피가 그곳으로 쏠리는 기분이었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한 진동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됐다. 40도에 육박하는 가마불 앞에서 하루 종일 버틸 때도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열기였다. 그녀의 무릎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젖은 장작에 불을 지피듯 내 이성을 야금야금 태워 먹기 시작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꿀꺽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이 정적 속에서 내가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도 추잡한 고백이었다. 목구멍은 타들어갈 듯 말라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연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쳐다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젖은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내 눈을 파고들었다. 형부도 지금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날 것 그대로의 도발이었다. 형부라는 호칭이 주는 도덕적 무게감이 그녀의 입술을 거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유혹으로 변질됐다. 그녀의 손이 내 허벅지 위에 놓인 내 손등 위로 천천히 올라왔다. 차가운 그녀의 손가락과 불덩이 같은 내 손등이 만나는 지점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안 들려? 내 심장 소리. 형부 심장 소리랑 똑같이 뛰고 있잖아. 그녀가 내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께로 끌어당겼다. 얇은 티셔츠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가파른 호흡과 미친 듯이 날뛰는 박동이 내 손바닥 전체로 전해졌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비명인과 동시에 어서 자기를 망가뜨려 달라는 갈구였다. 나는 사람으로 남아야 했다. 죽은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됐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내 시선은 어느새 그녀의 젖은 입술과 티셔츠 너머로 비치는 하얀 속살에 고정되어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졌고 방 안의 습도는 숨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숨막히게 하는 건 내 손바닥 밑에서 요동치는 그녀의 뜨거운 육체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의 거친 숨결이 한데 뒤엉켜 공기 중의 습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내 입술에서 나간 목소리는 이미 짐승의 으르렁거림과 다를 바 없었다. 연희는 대답 대신 내 목덜미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마지막 빗장이 굉음을 내며 부서져 내렸다. 나는 대답 대신 어두운 천장만 바라봤다. 낡은 석가래 사이로 거미줄이 습기를 머금어 축 처져 있는 모습이 꼭 지금의 나 같았다. 비는 멈출 줄 몰랐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이제 배경음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모든 이성적 회로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소음의 장벽이 되었다. 방 안의 습기는 이제 공기 중을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피부 위로 끈적한 막을 형성해 나를 질식시키려 들었다. 하지만 내 손은 정직했다. 머리로는 도망쳐야 한다고, 이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내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은 이미 눅눅한 이불 위를 기어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내 손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위를 덮었다. 온도의 차이는 극명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빗속을 헤매다 온 사람처럼 서늘했고, 아니, 얼음처럼 차가웠다. 반면 내 손은 1300도의 가마불을 매일같이 만지는 몸의 손답게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차가움과 뜨거움이 맞닿는 순간 뇌의 신경세포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찌릿한 전율이 손등을 타고 팔을 지나 심장 가장 깊숙한 곳까지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연희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내 거친 손가락 사이사이로 자신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얽어매 왔다. 깍지를 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의 서늘한 기운이 내 뜨거운 혈관 속으로 침투하려 애쓰고 있었고, 나는 내 열기로 그녀의 한기를 녹여버리고 싶다는 파괴적인 욕구에 휩싸였다.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저항할 틈도 없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녀는 내 투박한 손을 자신의 가슴께에 가져다 댔다. 쿵, 쿵, 쿵. 얇은 면 티셔츠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전해지는 진동은 상상 이상으로 강렬했다. 그것은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니었다. 좁은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미친 듯이 벽을 들이받으며 날갯짓을 하는 것 같은 절박하고도 날카로운 타격이었다. 그 진동이 내 손바닥을 때릴 때마다 내 숨소리도 그 박자에 맞춰 거칠어졌다. 들려? 이게 내 답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오열을 참는 듯하기도 했고 쾌락을 갈구하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기도 했다. 빗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리는 그 한마디가 내 마지막 방어선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번들거리고 있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덜미로 숨어들었다. 땀에 젖어 살결에 들러붙은 머리카락, 가파른 호흡에 따라 요동치는 쇄골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이 좁고 눅눅한 방 안을 지독하게 선정적인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나는 평생 흙바닥에서 구르며 살았다. 흙은 정직하다. 힘을 주는 대로 모양이 변하고 불길을 견디는 대로 단단해진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생명체는 내가 다루던 흙과는 달랐다. 만지면 부서질 것 같으면서도 나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 뜨거운 블랙홀 같았다. 내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가슴께에서부터 시작해 그녀의 가느다란 목덜미를 타고 올라가 턱끝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입술이 가볍게 벌어지며 뜨거운 숨을 내뱉었다. 그 숨결에서는 도시의 매연 냄새도 비릿한 빗물 냄새도 나지 않았다. 오직 한 여자로서의 원초적인 향취, 지독하게 달콤하고도 위험한 살 냄새가 났다. 형부. 아니, 준혁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사회적 관계를 끊어내고 오직 남자와 여자로서만 남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호칭이 공기 중에 던져지는 순간 방 안의 습도는 100%를 돌파했다. 공기는 더 이상 기체가 아니라 액체가 되어 우리를 짓눌렀다. 나는 그녀를 덮치듯 끌어당겼다. 눅눅한 이불이 우리 밑에서 비명을 지르듯 쩍쩍 달라붙는 소리를 냈다. 내 거친 손바닥이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내 등을 손톱으로 핥히며 신음을 토해냈다. 아팠지만 그 통증이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지금 내가 금기를 깨부수고 있음을 일깨워줬다. 손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나는 그녀의 옷자락 속으로 거칠게 손을 밀어 넣었다. 뜨거운 내 손이 그녀의 서늘한 피부 위를 유영할 때마다 연희의 몸은 물고기처럼 펄떡거렸다. 이건 정교한 도자기를 빚는 행위가 아니었다. 거친 흙덩이를 으깨고 뭉개며 그 안에 날 것을 끄집어내는 야만적인 작업이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쾅 하고 울렸다. 그 진동에 방 안의 낡은 가구들이 흔들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음에 맞춰 우리의 움직임은 더 격렬해졌다. 나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숨을 들이켰다. 땀과 비, 그리고 욕망이 뒤섞인 지독한 냄새가 내 뇌를 마비시켰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나는 평생 짊어질 죄책감에 몸서리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손바닥을 때리는 그녀의 미친 심장 박동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었다. 빗장 뒤에 숨겨두었던 짐승이 드디어 고삐를 풀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왔다. 빗소리가 양철 지붕을 뚫을 듯 거세졌다. 아니,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지붕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는 거대한 질량의 타격이었다. 우당탕거리는 그 소음은 우리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를 집어삼켰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이 낡은 폐가는 이제 산속의 외딴 섬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였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아니, 참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나는 연희를 거칠게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이 내 품으로 들이받듯 밀려들었다. 입술과 입술이 부딪혔다. 그것은 부드러운 입맞춤이 아니라 굶주린 두 짐승이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 벌이는 격렬한 충돌이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어갔다. 내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기묘했다. 분명 내 거친 손바닥 밑에 느껴지는 어깨선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여렸지만 나를 껴안는 그녀의 팔과 다리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혹은 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지독하게 단단했다. 그 이질적인 감촉이 내 신경을 더 날카롭게 자극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내기보다는 찢어발기듯 헤집었다. 단추가 바닥을 뒹구는 소리, 낡은 면직물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방 안을 갈랐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더 선명했던 건 습기 어린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 때마다 들리는 그 질척한 마찰음이었다. 쩍쩍.
방 안의 습도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 땀방울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려 서로의 살결 사이에 고였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눅눅한 공기가 그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오며 기분 나쁘고도 중독적인 소리를 냈다. 장판 바닥은 우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고, 찰덩이가 달라붙었다 떨어질 때마다 지독하게 원초적인 소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짐승처럼 코를 박고 그녀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비릿한 빗물 냄새와 도시의 찌꺼기가 섞인 매캐한 향기,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살 냄새였다. 땀의 짠맛과 섞인 그 향취가 내 뇌의 전두엽을 마비시켰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그 고상하고 따뜻한 감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건 생존이었다. 사막 한가운데서 타들어가는 목구멍을 축여줄 단 한 모금의 물을 발견한 조난자의 갈증이었고, 벼랑 끝에 매달린 인간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으려 하는 처절한 발악이었다. 내 손은 흙을 빚을 때보다 더 거칠게 그녀의 몸을 훑었다. 40도 가마불에 단련된 내 손바닥은 그녀의 서늘한 피부를 화상을 입힐 듯 달구어 놓았다. 그녀는 내 등을 손톱으로 핥히며 내 이름을 불렀다. 준혁 씨, 준혁 씨. 그 호칭이 내 귓가를 때릴 때마다 나는 내가 인간 박준혁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남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우리의 움직임에는 절도가 없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더 깊숙이, 더 적나라하게 느끼기 위해 뒤엉키고 굴렀다. 눅눅한 이불은 이미 바닥으로 밀려났고, 차가운 장판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열기로 안개를 만들어냈다. 빗소리는 더욱 고조되어 이제는 거대한 폭포 아래 서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고개를 들어 올렸다. 촛불도 없는 어두운 방이었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의 풀린 눈동자와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하얀 살결이 잔상처럼 내 눈에 박혔다. 그 찰나의 순간들이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이정표 같았다. 후회 할 거야? 내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연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내 목을 더 강하게 감싸 안으며 자신의 가슴을 내 가슴에 밀착시켰다. 쿵, 쿵, 쿵. 그녀의 심장 박동이 이제는 내 가슴뼈를 타고 내 심장과 하나가 되어 뛰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 안에서 길을 잃었다. 땀과 빗물,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 모를 신음이한데 엉겨붙어 거대한 늪을 만들었다. 나는 그 늪 속으로 기꺼이 가라앉았다. 아니, 그녀를 붙잡고 함께 바닥까지 추락하고 싶었다. 도덕 윤리, 사회적 시선, 그 모든 무거운 옷가지들을 찢어버린 채 오직 뼈와 살, 그리고 타오르는 갈증만이 남은 이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웠다. 빗물은 양철 지붕을 뚫지 못했지만 그녀는 내 심장의 가장 견고한 빗장을 부수고 들어왔다. 나는 그녀의 살갗을 파고드는 감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뜨겁고 축축하고 지독하게 비릿한 이 순간, 우리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채 서로의 체온을 탐닉하는 가장 원초적인 생명체로 돌아가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상관없었다.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혹은 이 열기 속에서 그대로 타 죽기를 바랄 뿐이었다. 밖의 폭우는 더욱 거세져 갔고 우리의 경계는 이제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나는 안다. 1300도의 열기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단순히 뜨겁다는 감각을 넘어 세상의 모든 형태를 무너뜨리는 온도다. 단단한 흙덩이가 액체처럼 흐물거리다 결국 유리처럼 투명하고 날카로운 성질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매일같이 가마 앞에 앉아 그 지옥 같은 불길을 응시하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 이 좁고 어두운 방 안의 온도가 그 지옥을 닮아가고 있었다. 공기는 이미 발화점을 넘었다.
우리가 내뱉는 거친 호흡은 산소를 태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몸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였다. 그녀의 등이 눅눅한 장판 바닥에 닿을 때마다 쩍 하는 질척한 소리와 함께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빗소리보다 날카롭게 내 고막을 파고들었고 내 안에 남은 이성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태워버렸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도자기를 빚을 때 중심을 잡기 위해 흙덩이를 짓누르던 그 투박하고 거친 손길 그대로였다. 내 손가락 끝은 그녀의 여린 살결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내일 아침이면 시퍼런 손가락 자국이 훈장처럼 남을 만큼 강한 압박이었다. 하지만 연인은 아프다는 기색조차 없이 오히려 그 압박을 즐기듯 내 목을 더 강하게 조여왔다. 우리는 리듬을 잃은 악기 같았다. 정교한 합주 따위는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를 부수고 헤집으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명을 끌어내려는 야만적인 타악기들의 충돌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내 등판을 사정없이 긁어 내려왔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생생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녀의 입술을 더 깊게 삼켰다. 땀의 짠맛과 비릿한 피 맛이 입안 가득 섞여들었다. 형부. 아니, 준혁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내뱉을 때마다 방 안의 기압이 낮아지는 기분이었다. 산소가 부족해 머리가 어질거렸지만 그 몽롱함이 오히려 좋았다. 땀방울이 눈가로 흘러내려 시야가 번졌고 이제 누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땀방울이 우리 몸 사이를 흐르며 거대한 강물을 만들었다. 살과 살이 맞닿아 미끄러지고 다시 엉겨붙는 마찰음이 정적을 찢는 소음이 되어 방 안을 메웠다. 이것은 가마 안에서 일어나는 연금술과 같았다. 불순물로 가득했던 인간의 껍데기가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타버리고 오직 본능이라는 이름의 순수한 결정체만 남는 과정. 내 손바닥에 닿는 그녀의 피부는 이제 단순한 살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동시에 손을 대면 그대로 녹아내릴 듯 위태로운 열 덩어리였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한참 넘어가고 있었다. 그 선은 애당초 실처럼 가느다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절벽이었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그 낭떠러지 아래로 기꺼이 추락했다. 추락하는 순간의 공포보다 서로의 체온이 주는 안도감이 더 컸다. 더 세게. 연희의 갈라진 목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다. 나는 그녀의 요구에 응답하듯 그녀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양철 지붕이 부서질 듯 비가 쏟아졌지만 그 소리는 이제 멀리서 들려오는 타인의 이야기처럼 아득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유일하게 실존하는 것은 내 가슴에 와닿는 그녀의 가파른 심장, 박동과 내 어깨를 파고드는 그녀의 뜨거운 숨결뿐이었다. 땀과 욕망으로 범벅이 된 이 좁은 공간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가마였다. 우리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태우며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로 빚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괴물일지 아니면 구원받은 영혼일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1300도의 불길 속에서 예의나 도덕 따위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재에 불과했으니까. 우리의 움직임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느꼈다. 내 안의 빗장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 잔해 위로 연이라는 지독하고 뜨거운 이름이 낙인처럼 찍히는 것을. 우리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서로를 놓아주지 못한 채 그 지옥 같은 열기 속으로 더 깊이, 더 처절하게 침잠에 들어갔다. 폭우는 그칠 줄 몰랐고 방 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짐승이 되어 기어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함께 닿기로 맹세하고 있었다. 햇살은 자비가 없었다. 어제 그렇게 세상을 부술 듯 쏟아지던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멈춰 있었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방 안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는 지독하게 밝은 아침 빛이었다.
나무 창살 사이를 뚫고 들어온 빗줄기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하얗게 비췄다. 가마 안에서 타오르던 재들이 흩날리는 것 같은 그 먼지들이 내 코끝을 간지렸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왼팔은 이미 감각이 죽어 있었다. 밤새 그녀의 머리 무게를 견뎌낸 팔은 딱딱하게 굳어 남의 살처럼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저릿한 통증조차 지금 내가 느끼는 감각 중에 가장 현실적인 것이었다. 고개를 돌려 내 팔을 베고 잠든 연희를 보았다. 방 안은 전날 밤의 폭풍우가 남긴 잔해들로 처참했다. 정돈되어 있던 이불은 뒤집혀 바닥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찢어발기듯 벗어 던진 옷가지들은 장판 위 여기저기에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습기는 여전했지만 어제의 그 뜨겁고 끈적한 열기는 간데없고, 오직 비릿한 살 냄새와 식어버린 땀 냄새만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희의 어깨 위로 시선이 멈췄다. 하얀 살결 위로 선명하게 남은 입자국. 내가 짐승처럼 몰아붙이며 남긴 그 붉은 낙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살점이 짓눌려 부어오른 그 자국은 어젯밤 우리가 저지른 일이 단순히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순간 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구역질이 났다. 동생처럼 가족처럼 지켜주겠노라 다짐했던 그 모든 가증스러운 위선들이 아침 햇살 아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나는 무엇을 한 걸까? 1300도의 불길 속에서 고결한 예술가인 척 흙을 빚던 손으로 나는 사촌 처제의 살결을 탐하고 그 몸에 짐승의 흔적을 새겼다. 하지만 지독한 건 그 다음이었다. 역겨움이 휘몰아친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희열과 정복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내 이름을 부르며 내게 매달리던 그녀의 눈빛, 내 등판을 핥히던 그 손톱의 감촉,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차지했다는 그 비열한 만족감이 내 속을 헤집어 놓았다. 나는 내 안의 짐승이 만족스러운 듯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아 몸서리를 쳤다. 거실 벽 너머 낡은 액자 속에서 전처인 지은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생전에 그녀는 언제나 맑은 눈으로 나를 믿어주었다. 사촌 동생인 연희를 부탁한다며 갈 곳 없는 그 아이의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달라던 그녀의 유언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나는 울타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안을 유린한 늑대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감각이 없는 팔을 빼내려 했다. 연희가 미간을 찌푸리며 하고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그녀의 몸이 들썩일 때마다 얇은 이불 아래로 드러나는 매끄러운 살결이 내 눈을 자극했다. 미친 짓이었다. 죄책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내 몸은 정직하게도 다시 그녀를 갈구하고 있었다.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은은한 열기가 나를 다시 중독시키려 들었다. 나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를 흔들어 깨워 다시 그 뜨거웠던 늪으로 빠져들고 싶다는 충동이 머릿속을 하얗게 태웠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차마 그녀의 어깨에 남은 입자국을 만질 수 없었지만 시선은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정복감과 수치심, 갈증과 혐오가 한데 뒤섞여 내 안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햇살은 점점 더 방 안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그림자는 없었다. 흩어진 옷가지 중 연희의 셔츠가 보였다. 어젯밤 내가 거칠게 잡아당겨 단추가 떨어져 나간 그 셔츠. 그것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확정 판결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내 팔을 베고자 하는 그녀의 평온한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더럽힌 내 손이 너무나 추악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도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죽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여자의 살결을 다시 만지고 싶어. 안달이 난 채 아침의 정적 속에서 짐승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장마 뒤의 아침은 그렇게 지독하게도 평화롭고 또한 지독하게도 비참했다. 일주일만 숨을 고르겠다던 그녀의 체류는 어느덧 한 달을 채우고 있었다. 달력의 숫자는 무의미했다. 내게 시간은 이제 해가 떠 있는 고통스러운 식힘의 시간과 해가 진 뒤 찾아오는 광기 어린 가열의 시간으로만 나뉘었다. 낮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남남이었다. 나는 마당 구석에서 마른 흙을 깨고 물레를 돌렸다. 연희는 집 안에서 빨래를 하거나 멍하니 숲을 바라봤다. 햇살 아래서 우리는 서로 시선조차 섞지 않았다.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나는 짐짓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녀는 죄지은 아이처럼 발끝만 내려다보며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 서로의 옷깃이 스칠 때 발생하는 그 미세한 마찰음조차 우리에겐 폭발 직전의 신호탄이었다. 낮의 정적은 밤의 폭주를 위한 비겁한 위장이었다. 밤이 되면 공방은 짐승들의 소굴로 변했다. 문을 잠그는 손길은 급했고 서로를 찾는 숨소리는 굶주림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대화를 잃어버렸다. 대신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을 듯이 덤벼들었다. 그것은 애무라기보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치열한 난투극에 가까웠다. 내 거친 손바닥은 그녀의 하얀 피부 위에 멍과 같은 자국을 남겼고 그녀는 내 어깨를 부서질 듯 물어뜯으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장마가 끝났지만 우리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우리는 방 안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있지 못했다. 1300도의 열기를 뿜어내는 가마 옆, 그늘 혹은 달빛 쫓아들지 않는 개울가 근처 숲을 속이 우리의 침실이 되었다. 가마불을 지피는 날이면 열기는 극에 달했다.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공방 마당을 가득 채울 때 나는 작업대 뒤편 그늘진 흙바닥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뜨거운 가마 벽에 복사열이 등을 구울 듯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땀이 폭포처럼 쏟아져 서로의 몸이 비누칠을 한 듯 미끄러졌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히 엉겨 붙었다. 거친 황토흙이 그녀의 등에 묻고 내 머리카락 속으로 제가 내려앉아도 상관없었다. 오히려 그 지저분하고 날 것의 감촉이 우리를 더 흥분시켰다. 연희는 갈수록 탐욕스러워졌다. 처음에 위태롭던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나를 통째로 잡아먹으려는 포식자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참지 못했다. 내가 물레질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새 등 뒤로 다가와 땀에 젖은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흙 묻은 내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목덜미에 가져다 댔다. 나는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자기를 빗던 내 손은 이제 흙의 점도보다 그녀의 살결의 탄력을 더 잘 기억했다. 몰래를 돌려 항아리에 곡선을 만들 때마다 나는 연희의 허리 라인을 떠올렸고 가마 안의 불꽃을 보며 그녀의 타오르는 눈동자를 찾았다. 그녀가 곁에 없으면 폐부에 구멍이 난 것처럼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작업을 하다가도 그녀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으면 미친 사람처럼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녀가 있는지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형부. 한낮의 개울가, 흐르는 물소리가 우리를 감춰주던 수풀 속에서 그녀가 나를 불렀다. 젖은 살결 위로 나무십 그림자가 일렁였다. 그녀는 내 목을 강하게 끌어안으며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뱉었다. 나 이제 못 돌아가. 아니, 안 돌아가. 서울의 그 지옥 같은 소음도 나를 쫓던 빚쟁이들도 이제 기억 안 나. 내 머릿속엔 형부 손길밖에 없어. 그녀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함께 공멸하자는 악마의 제안 같았다. 여기서 평생 형부 여자로 죽을래.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형부가 나 버리면 나 진짜 여기서 이 개울물에 코 박고 죽어버릴 거야. 나는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막았다. 대답 대신 그녀의 하얀 허벅지를 손가락 자국이 남도록 움켜쥐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중독의 끝이 결코 평온한 일상일 수 없음을. 가마 안에서 열기를 이기지 못한 도자기가 결국 파편이 되어 튀어나가듯 우리도 조만간 산산조각이 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포조차 우리에겐 자극제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땀 냄새가 뱀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다. 차라리 이대로 타 죽는 게 낫겠다고. 세상의 도덕도 죽은 아내의 기억도 이제는 1300. 도의 불길 속에 던져진 종이 조각처럼 가루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파괴하며 동시에 서로에게 기생하며 강원도의 깊은 산속을 욕망의 폐허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비릿한 욕망의 안개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현실의 찬물이 끼얹어진 건 지독하게도 맑은 어느 날 오후였다. 태양은 산등성이 한가운데 걸려 모든 그림자를 짧게 압축하고 있었고 산속의 공기는 움직임조차 멈춘 듯 정체되어 있었다. 나는 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옹기들을 정리하며 땀을 닦고 있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들려온 건 녹슨 오토바이의 거친 엔진 소리와 구둣발 소리였다. 박씨, 안에 있어? 군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길목 좀 본다는데. 마을 이장이었다. 50살을 간 넘긴 그는 이 근방의 모든 생태를 쥐고 흔드는 노회한 인간이었다. 평소라면 마당에서 대충 돌려보냈겠지만 그날따라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이 사람아. 불러도 대답이 없어. 나는 급하게 손을 씻으며 그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이장은 이미 거실 한복판까지 치고 들어온 상태였다. 연희는 주방 구석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숨었을 것이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장님,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연락은 무슨. 박씨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 내가 직접 왔지. 근데 집 안에서 묘한 냄새가 나네? 박씨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정갈한 거 아냐? 이장의 눈은 뱀처럼 가늘어지며 집안 구석구석 바닥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거실 소파 밑, 미처 치우지 못한 무언가에 멈췄다. 내 시선도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했다. 핏빛보다 진한 붉은색 실크 속옷. 어젯밤 우리가 그토록 격렬하게 서로를 탐하며 찢어밟기듯 던져두었던 연희의 것이었다. 눅눅한 공기를 머금고 소파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그것이 하필이면 그 순간 이장의 시야에 정면으로 박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장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그는 구두를 신은 채 거실 안으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가더니 손가락 끝으로 그 붉은 천을 슬쩍 건드렸다. 허허, 박씨. 산속에서 도자기만 굽는 줄 알았더니 아주 귀한 보물을 숨겨두고 있었구먼? 이 정도 색깔이면 아주 젊은 여편네 같은데. 그거 죽은 아내 물건입니다. 정리하다가 나온 거예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이장은 내 거짓말을 비웃듯 코방귀를 뀌었다. 그는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숨소리를 놓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짐짓 큰 소리로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주방 쪽을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다. 아내 물건이라. 박씨 아내가 죽은 지가 언젠데 이렇게 향기가 진해. 속일 걸 속여야지. 요즘 읍내에 소문이 파다해. 박씨네 공방에 웬 도시 여자가 들어왔다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계집이라던데. 설마 전처 처제는 아니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이 인간은 이미 알고 있었다. 확신을 얻기 위해, 그리고 빌미를 잡기 위해 들이닥친 것이었다. 이장은 내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낮게 읊조렸다.
누런 치아 사이로 지독한 담배 냄새가 풍겼다. 박씨 알지? 이 동네 내 말 한마디면 외지인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냐. 특히나 이런 불순한 관계라면 더더욱. 군청에 진정이라도 들어가 봐. 이 폐가 개조한 것도 불법 점유 몰면 당장 길바닥이야.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장의 시선이 주방 문틈 사이로 연희의 발끝이 살짝 비치는 곳에 고정됐다. 그는 혀를 차며 내뱉었다. 원하긴 뭘 원해. 좋은 건 나눠야지. 박씨만 이 맛있는 보물을 홀랑 다 먹으면 쓰나. 내가 가끔 들를 테니까 그때마다 처제라는 그 여자. 얼굴 좀 보여줘. 그럼 나도 입 꽉 닫고 있을 테니까. 그날 이후 우리의 지옥은 장르를 바꿨다. 이전까지가 욕망의 탐닉이었다면 이제는 생존을 담보로 한 구걸이었다. 이장은 수시로 공방에 들락거렸다. 그는 내가 가마일을 하는 동안 거실에 앉아 연희에게 차를 내오라 시켰고 노골적인 눈빛으로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훑었다. 연희는 겁에 질린 채 덜덜 떨며 그의 수발을 들었다. 나는 밖에서 가마에 불을 지피며 안에서 들려오는 이장의 저속한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다. 쇠꼬챙이를 쥔 내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갔다. 형부, 나 무서워. 저 인간 눈빛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밤이 되면 연희는 내 품에 안겨 오열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를 쫓는 빚쟁이들보다 지금 당장 우리를 세상의 단두대에 세울 수 있는 이장의 혓바닥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이장의 요구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는 이제 연희의 손목을 덥석 잡거나 지나가는 척 그녀의 엉덩이를 툭 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 이성은 가마 안의 흘덩이처럼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었다. 1300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사리가 내 심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비밀은 더 이상 우리만의 성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더러운 먹잇감이 되었고 나는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해 짐승보다 더한 괴물이 되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장마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평화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현실의 악취뿐이었다. 1300도의 가마불은 정직하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녹여버리거나 아니면 뼈대만 남긴 채 단단하게 굳혀버린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이 시뻘건 불길은 정직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이성을 태워 없애고 오직 사리와 소유욕이라는 검은 그을음만 남기는 지독한 광기였다. 가마의 온도를 확인하고 돌아온 방 안, 연희가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셔츠 깃은 단추가 떨어진 채 벌어져 있었고 하얀 목덜미에는 누군가의 거친 손길이 남긴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나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 새끼가 형부 없을 때 왔었어. 나를 만졌다고 손만 치우라고 했는데 이젠 입까지 닥치라면서. 연희의 울부짖음이 눅눅한 방 안 공기를 찢고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내 눈앞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단순히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었다. 내 영역, 내 여자, 내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를 더러운 발로 짓밟은 놈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였다.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공방으로 향했다. 가마 옆 시뻘겋게 달궈진 숯을 뒤적이던 긴 쇠꼬챙이가 눈에 들어왔다. 손잡이까지 열기가 전해지는 그 투박한 쇳덩이를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뜨거움에 움찔했겠지만 지금 내 손바닥은 이미 분노로 마비되어 있었다. 준혁 씨, 어디가? 제발 참아. 뒤따라온 연희가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매달렸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지금의 나는 그녀가 알던 도애가 박준혁이 아니었다. 껍데기만 남은 인간의 형상을 한 굶주린 짐승이었다. 밖에는 다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장마의 끝물이라기엔 지독하게 차갑고 무거운 빗줄기였다. 나는 빗속을 뚫고 산 아래 이장의 집으로 향했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빗물이 눈을 가렸지만 상관없었다. 내 손에 쥐어진 쇠꼬챙이의 무게감이 내 사리를 더욱 견고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다. 이장의 집은 마을 입구에서 가장 번듯한 기와집이었다. 창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지독하게 역겨웠다.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녀석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내 꼴을 본 이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내 특유의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이, 박씨. 이 밤중에 쇠꼬챙이는 왜 들고? 아, 처제가 고자질이라도 했나 보지? 거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박씨 혼자 감당하기엔 그 계집이 너무 싱싱. 녀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쇠꼬챙이를 휘둘렀다. 녀석의 술상이 박살나며 사방으로 술병 조각이 튀었다. 나는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고 바닥으로 맺혔다. 녀석은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지만 내 팔에는 평생 흙을 주무르며 쌓아온 기괴한 힘이 실려 있었다. 짐승, 너 같은 놈은 사람이 아냐.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낯설 만큼 낮고 젖어 있었다. 나는 녀석의 가슴팍을 쇠꼬챙이 끝으로 짓눌렀다. 녀석의 눈에 비로소 진한 공포가 서렸다. 살려달라는 비굴한 소리가 녀석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지만 내 귀에는 오직 연희의 비명 소리만 환청처럼 맴돌았다. 이성은 이미 1300도 가마불에 녹아 없어진 지 오래였다. 나는 쇠꼬챙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깨부술듯 거세졌고 나는 그 소음 속에 내 마지막 인성을 내던졌다. 녀석의 비명도 무너지는 소리도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내 여자를 건드린 놈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치워야 할 오물이었고 도살해야 할 짐승일 뿐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내 최후의 선택을 내렸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나는 살인자가 되어 있겠지만 오늘 밤 나는 내 유일한 세계를 지킨 사냥꾼이었다.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핥히며 솟구쳐 올랐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았던 내 유일한 세계. 그 낡은 공방은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산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1300도의 열기를 견디던 가마는 이제 제 안에 품은 지독한 비밀을 재로 만드는 중이었다. 그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이장의 시체는 이미 흔적도 없이 뭉개져 회색 가루로 변했을 것이다. 불길이 닿는 곳마다 내 과거와 죄책감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모든 것이 비로소 사라졌다. 나는 빗물과 땀, 그리고 누군가의 피가 뒤섞인 손으로 연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나를 놓지 않으려는 힘은 지독하리만큼 강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에 세워둔 낡은 트럭에 몸을 던졌다. 쿨럭거리며 비명을 지르던 엔진이 마침내 깨어났고 타이어는 진흙탕을 지식이며 산 아래로 방향을 틀었다. 준혁 씨, 우리 이제 어디로 가? 그녀의 눈에는 불길의 잔상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그녀를 돌아봤다. 공포와 해방감이 뒤섞인 그녀의 얼굴은 기괴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불구덩이보다 더 뜨거운 곳으로, 우리 둘만 아는 지옥으로. 내 대답에 연희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나 역시 그 웃음에 동참했다.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는 우리의 웃음소리는 광기 어린 비명에 가까웠다. 100미러 속으로 타들어가는 공방이 점점 작아졌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온기들도, 죽은 아내의 흔적도, 우리가 저지른 참혹한 살해도 저 불길 속에 녹아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운전대를 잡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연희의 하얀 허벅지를 다시 깊숙이 움켜쥐었다.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뜨거운 살결과 파르르 떨리는 근육의 진동이 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이제 그녀는 내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 함께 지옥 끝까지 추락하기로 맹세한 내 피와 살의 일부였다. 우리는 죄인이다.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도덕을 비웃고 사람의 피를 묻힌 채 도망치는 추악한 범죄자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완벽하고 순수한 구원이 있을까? 서로의 살점을 파고드는 이 지독한 감각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진실이었다. 트럭은 어두운 빗줄기를 뚫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같은 도로를 질주했다.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넜고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파멸일지라도 상관없었다. 서로를 향한 중독은 이미 치사량을 넘었으니까. 모든 것은 재가 되어 사라졌고 이제 남은 건 서로의 체온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가장 뜨거운 지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다.